보통 우리가 수능을 보면은 수능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까? 국어는 40문장, 80분. 지문이 있는 거 제외하고 한 문제당 거의 1분만 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지문은 보통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크게 이제 니네가 만약에 재수를 하면 또 바뀌지. 일단은 니네 때까지는 어떻게 나와? 문학이 17문학, 독서가 17문학, 그리고 엄매 선택해야 되지 거기? 아니 재수 한번 하면 엄매가 필수가 되니까 거기 활짝 선택하면 안 돼. 어차피 성경 되려고 해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뭐가 있어? 언어와 문제가 11문학, 학법과 전문이 11문학. 사실 이 근본없는 17문항, 11문항, 11문항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걸 30%, 이걸 70% 감당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건데, 사실 좀 근본없는 숫자죠. 46문항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30, 70 맞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지. 25인가 75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근본 없는 숫자가 나오고, 이게 25인가? 이게 75인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4지문이 나와. 독서도 보통 4지문이 나오고, 3지문 내지는 4지문. 그래서 보통은 인문사회, 이건 문과용, 그리고 과학기술, 이건 이과로,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보통 이게 지문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계열, 오전시가 계열이 하나 나와야 되고, 현대시는 보통 못편 나오고, 오전시가 한 편.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극수필이 한 편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랑 복합해서 나와, 보통. 얘네들 중에 하나랑. 거기다 특별히 붙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갈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문법이 문화, 그리고 매체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갈래를 나누잖아. 문학의 갈래. 그러면 문학의 갈래라는 게 도대체 뭐야? 종류를 나누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나누는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서점이라는 갈래가 있는데, 서점은 말 그대로 정서를 서술하는 거야. 정서 서술. 자, 그래서 얘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화라는 표현을 쓰지. 이게 뭔지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 일단 우리가 작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배운 적 있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본 적 있지. 작가가 있고, 독자가 있고, 작품을 쓸 당시의 현실, 이렇게 세 개로 나옵니다. 괜찮니? 응? 그치. 요게 표현론. 요게 반응론. 요게 표현론. 자, 근데 작가랑 비슷한데 작품에 대해서 서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화자죠. 하지만 작가와 다른 그냥 그 가상의 인물의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독자와는 다르지만 작품에서 듣고 있는 걸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독자죠. 그 다음에 소설에는 뭐가 있어? 서술자죠. 그 다음에 작품에 배경이 있는데 배경과 현실과는 다른 거죠. 가상의 개념이야. 우리가 작품을 둘러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작품 외제작 관점, 내재작 관점을 나누는 때 보통 이거를 뭐라 그래? 외제작 관점.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분석하는 거. 혹은 절대적 관점. 혹은 심미적 관점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물어보면 작품 외적인 요소를 물어보진 않고 작품 자체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기본이야. 근데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이거를 뭐라 그래? 작품 외제적 관점 혹은 상대적 관점이라고. 왜 상대적이야? 시대 흐름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이 작가에 대한 평가나 이 당시 시대에 대한 평가 등이 달라지는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뭘 그느냐? 수능이나 요새 내신에서도 보기를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시 쓴 작가에 대해서 이 시 내놓고 직접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이 작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작품 외적 세계라는 건 뭐야? 이거야. 작품 밖에 있는 세계. 그리고 작품 외적 자아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데 이거 뭐야? 사실 이건 작품 밖에 있지는 않지. 작품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작품 외적 자아라는 거. 조동일이라는 사람이 정리해놓은 문학 관대 이론인데 사실 우리나라 문학이론은 이 사람 거를 많이 가져갔어. 서울대 교수였고. 그래서 조동일의 문학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문학 관대는 4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작품 외적 세계에 반영이 없는 건 뭐야? 현실 반영이 안 되는. 완전히 안 되긴 않겠지만 현실 반영이 별로 안 되고 뭐가 좀 생긴 거야? 거기 보면은 세계의 자아와 세계를 자아라는 거야. 자기 생각이지. 나의 생각에 맞추니까 뭐야? 주관적인 자. 이게 뭐야? 시인 거지. 요즘에 현대시가 고전시가 같은 거. 그래서 수능에는 현대시 고전시가에서 서정작품이 보통 3작품이 실려 현대시 2개, 고전시가 1작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술인데 교술은 요거에 반대지. 현실 반영이 되고 객관적인 자. 뒤로 넘겨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니?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는 자의 세계와 나의 생각의 세계에 보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자 이런 거를 또 수필이라고 해요. 수필은 어때? 극이나 수필 중에 한 편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보통 수능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서사인데 서사는 사건을 서술하는 거지. 얘는 거기 뭐라고 나오니?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작품 외적 자아라는 거 서술자라고 했지. 정확히 말하면 작품 바깥에 있진 않지만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 즉 서술자가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는 건 뭐야? 모든 스토리는 대부분 다 갈등 관계가 있지.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그래서 주동인물, 반동인물이 있잖아. 그게 없는 소설도 있나? 있긴 있어. 예를 들면 황선우의 소나기 같은 건 뭐와 뭐의 대결이야? 사랑인데 그 소년과 소녀의 대결도 아니고 소녀가 비 맞아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대결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없는 간혹 그런 소설들이 있어. 그래서 소나기가 좀 잘 쓴 소설이긴 해. 일반적인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소설들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서사 작품은 서술자가 있는데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작품인 거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소설이 있지. 현대소설, 고전소설 같은 거.
수능에서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3cm이기 수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극은 서술자, 작품 외적자의 개입이 없는, 그러면서 갈등과 사건 전개가 나타나는 이런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해보자. 자, 봐봐. 우리 보통은 이럴 때에는 희곡,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판소리는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뭔가 공연문학이니까 들어갈 것 같잖아. 근데 판소리는 여러 명이나 각각 인물이 정해가지고 떠드는 거야? 아니면 판소리 창작 혼자 떠드는 거야? 혼자 떠들지. 그럼 뭐야? 서술자고. 그래서 판소리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판소리가 나오면 뭐를 대체한다? 수능에서 고전소설을 대체한다. 왜 고전소설 이유가 판소리는 혼자 떠드는 거거든. 물론 거기 판소리 자체 보면은 이제 뭐 누구 대목 이렇게 있어. 춘향이 대목, 무슨 뭐 이몽룡 대목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때? 그 판소리 자체가 그 소설 파트로 들어가면 서술자 혼자 떠드는 거지. 이해되니? 원래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은 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많이 봤지. 사실 요새는 이걸 직접적으로 잘 안 물어보고, 특히 효용료는 거의 안 나와. 왜? 아니, 작품을 이해하는 게 요즘에 정해져 있는 게 어딨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옛날에는 요걸 좀 물어봤지만 요즘은 이게 안 나오는 추세이고, 수능형 문제들은 보통은 현실이나 작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지. 보통 이제 수능 문제가 이게 시에서 이제 3편이나 문제가 3개가 나온다 그러나,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는 항상 고기고 현실이나 작가에 대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 이해되지? 예를 들어 보자. 그 윤동주 씨 그 작품 한번 볼래? 윤동주 작품 보면은 문제가 예를 들면 몇 페이지에 뭐냐면은 수능 문제가 좀 41페이지 같아요. 41페이지네. 거기 보면은 이제 복이 나오지. 그런 거는 뭐 표현론이나 그들이 반영론은 아니지만 어떤 외적 관점을 두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그걸 분석하게 하는데, 이건 작품 자체에 대한 거기나 이제 시어의 의미를 두고서.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아예 그냥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 작가 이런 거 두고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 자, 예를 들면 74페이지 봐봐. 이건 효용론에 대한 거지. 문학작품을 읽고 독자는 자신의 인생을 가다보며 성찰할 심리 기회를 갖는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시를 분석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77페이지 봐봐. 77페이지의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영론인 거지. 시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를 두고서 법적인 것들은 물어보기도 한다.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은 장래이론 이렇고, 문학의 연구 방법은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가고, 여기 있으니. 자, 문학 연구 방법은 사실 이거야. 작품을 어떻게 작품하느냐. 일단은 내재적 관점이 있고,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요거는 이론을 배워야 돼. 그리고 나머지 내재적 관점은 아까 그냥 보기 주듯이 그렇게 보기 보고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 되는데, 별도의 이론은 없지. 그거는 그렇게 필요가 없고. 그 파트는 이걸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이거 정리할래? 응? 아, 외우고 있어? 이것도 상관없지? 알고 있지? 정리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갈 거는 그 11페이지 루티프부터 나갈 건데, 그걸 좀 설명해보고. 모티프, 발상법, 형상화, 수사법,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4가지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보통은 작품에 모티프 하면 뭐가 무섭니? 모티프 내리는 모티프. 살짝. 그래서 최초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문학 평론가들은 어때? 작가들은 모티프를 가지고 창작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 사실 그냥 공기 없이 창작할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 모티프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 창작 동기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창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무슨 모티프라고 부르는 경향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춘향전 같은 거 있잖아. 춘향전 내용 알지? 춘향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설화 모티프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봐. 여러 가지 설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연려설화 모티프. 그러니까 연려에 대한 설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모티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암행어사 설화 모티프, 암행어사 이야기에서 또 모티프를 가져오고, 또 관타이밍력, 관리가 약하면 인간의 여자들, 뭐 도미설화 같은 게 이런 거에 해당하거든. 도미설화와 조연한 이산업, 관타이밍력 설화 모티프.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모티프야.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보면은 이제 속죄한 모티프라는 게 나오거든. 자, 윤동주의 십자가 한번 보자. 거기에 나오는 거. 자,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 봐봐. 원래 이 시 자체는 이런 느낌이야. 교회당이 있는데 교회당에 십자가가 있고 햇빛이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여기 이렇게 걸렸다라는 거지. 이 햇빛은 보통 상징으로 뭐를 상징하냐면 이상이나 목표 같은 걸 상징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 걸렸다는 거는 이거는 종교적, 도덕적 가치 같은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햇빛 쫓아오던 햇빛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고 살아왔다는 거를 뭐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봐. 그러면 괜찮아? 좀 쉬었다가 너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다음주는 어차피 뛰니까 일요일날 1시, 4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할래? 한번 얘기 드려봐. 자, 그래가지고 봐봐,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종교적 도덕적 가치, 거기 보면 십자가가 걸렸대. 십자가에 걸렸다는 건 나의 이상이 어때?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이상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라고 보통 해석을. 그러니까 나의 이상이 종교적 도덕적 목표, 십자가라는 건 보통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삶과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야? 이거를 추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상을 추구하면 살아가는데 내가 이상적으로 살려다 보니까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야 됐어. 그걸 이제 햇빛이 십자가에 걸렸다고 표현했다가. 근데 첨탑이 높다라는 건 그 십자가의 위치가 너무 높다.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어때? 그거를 이제 추구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거지.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종소리는 뭐를 의미해? 이 종은 여기 달려있을 거 아니야. 종소리는 희망을 의미해. 희망도 없는 세상에서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거는 뭐야? 방관자적 태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윤동주 보통 일제강점기 시인이라고 보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이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 독립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모르는데 그냥 교과서에 싣는 이유가 왜 그래? 그때 이제 작가를 소개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뿐이 없고 이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해야지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알지? 당시의 시인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 아니면은 친일파였지.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 한국문인협회 이제 사람들 대부분 일제에다가 그 친일할 수밖에 없고 협박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랬는데 윤동주는 당시에 유명한 시인도 아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도 친일파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대표 시인으로 배웠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유명한 시인이 아니었지. 시집도 한 번도 안 낸 사람이잖아. 죽고 나서 이제 그 아우들이 유고 시집을 낸 거지. 그래서 하여튼 물론 이제 추구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괴로웠던 하나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괴로웠던 하면 과거고 행복한 하면은 현재잖아. 그러면 역설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역설이라고 보통 되고 교과서에서는 괴로웠던 하나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십자가는 여기서 뭐야? 우리가 보통은 뭘까? 십자가 요 십자가랑 그 십자가랑 달라. 앞에 십자가랑 뒤에 십자가가 다르다라는 거야, 이것이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추구하는 말은 맞아. 근데 뭐냐면은 종교가 뭐니? 없니? 응? 뭐야?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있잖아.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응? 그렇지, 사람들이 이걸 목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보통 뭐를 잡았어? 양을 잡았어. 염소나 새 같은 거. 자기 죄 한 번 지면 양 한 마리씩 없애가지고 그렇게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가 나타나서 양을 죽이는 대신 나한테 빌면 내가 죄를 사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예수를 뭐라고 하는 거야? 희생양 예수. 여기는 속죄양, 양 대신에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죄를 사하려고. 이거는 뭐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걸 뭐라 그래? 속죄양 모티프라 그래. 이런 게 이제 속죄양 모티프. 사실 윤동주가 이 십자가 쓸 때 이거 가지고 창작공기 만들었겠어? 아니지. 근데 그냥 이 시에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속죄양 모티프가 있다고 그냥 가르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윤동주의 대부분의 시는 속죄양 모티프가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거를 어떻게든 끼워 맞춰. 왜? 윤동주를 독립운동가로 만들어야 민족구원의 진 하나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윤동주 시에서 자기 희생 내지는 죽음의 이미지가 나온다 그러면 속죄양 모티프가 들어갔다라고 가르쳐. 이 십자가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보면 모가지를 그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자기 희생 이미지가 있잖아. 그래서 속죄양 모티프가 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 이해되지? 그러니까 모티프라는 건 이런 거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작가들은 모티프를 가지고서 두 번째 이제 발상을 한다라고 봐. 발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든다라는 건데, 그 뒷페이지 하는 발상에 대해서 자, 거기 보면 여기 다양한 발상들이 있지. 발상이라는 건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사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 낯설게 하기 한다는 거, 러시아 현실주의자들이 1970년대에 있었던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모든 예술이라는 건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유명한 말이 뭐라고 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 새로운 건 없는데 새롭게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기존 거를 낯설게 하게 만드는 건데 그 방법들이 이제 발상법들인데 사실 예술은 낯설게 하기를 계속 새롭게 추구를 해. 근데 이 낯설게 하기 방법조차도 하도 많이 쓰여가지고 이름이 붙은 것들이 있거든.
사실 그런 것들은 오늘날로 보면 예술은 아닌데 교과서에서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 발상법들은 이름이 안 붙어 있지만 보통 이름이 붙어 있는 발상법을 세 가지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 보면은 13페이지에 관념의 물상화라고 나오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황, 이런 것들이 이름이 붙어 있는 발상법이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예술은 아닌데 교과서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개념들을 이름을 붙여놨다. 그럼 그만큼 많이 쓰였다는 거고 문제에 넣을 수 있다는 개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발상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객관적 상관. 객관적 상관법은 뭐가 객관적 상관법일까? 거기 보면은 정서나 관념을 제시할 사물을 찾아본다 라고 얘기를 해줄 때, 보통은 어떠한 정서가 있을 때 이 정서를 제시할 사물을 찾는 것, 원래는 이제 엘리엇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셰익스피어 희곡을 분석할 때 셰익스피어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체로 사물로 제시해가지고 표현했다라고 한 거에서 이제 객관적 상관법이 나왔지.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면 햄릿에서 어떤 복수심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칼에다가 돌을 치는 동무등 칼 같은 것들이 이제 복수심을 상징한다면 그런 것들도 객관적 상관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과서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대체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정서가 사물에 투영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객관적 상관법은 어떠한 정서든 그냥 사물에 투영되어 있으면은 객관적 상관법이야. 이해되지? 두 번째는 감정이입인데, 그러면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법의 차이가 뭘까? 이거 감정을 갖다가 투영하는 거잖아. 그 차이가 뭐니? 거기 보면은 사물에 나의 감정을 이입시켜 본다라는 거잖아. 즉 이거는 화자나 서술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 그러니까 정서가 있는데 이게 누구의 정서야 돼? 화자의 정서 혹은 서술자의 정서가 다른 사람의 정서는 들어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정서 들어가면 객관적 상관법이겠지. 어떠한 사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그러면 사물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가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투영돼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 직접적이라는 거는 두 가지지. 정서 행동과 정서 표현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 정서 행동은 예를 들면 울다, 웃다 같은 거라던가, 기쁘다, 슬프다 같은 거지. 사실 그래서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객관적 상관물이 좀 더 큰 범주이고 그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자. 그러면 참아. 자, 객관적 상관물은 우리 보통은 어떻게 보느냐면 감정이입을 제외한 애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감정이입이 원래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감정이입은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 흔들리는 갈대, 여기에 뭐 외로움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인 거지. 홀로 흔들리는 갈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정서 안 나와도 그냥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객관적 상관물이야. 근데 감정이입은 어때? 예를 들면 슬픈 갈대, 우는 갈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게 뭐라 화자의 정서와 일치해야지만 뭐라고 보는 거야? 감정이입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아? 기억나? 객관적 상관물은 정서가 사물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화자나 서술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감정이입이라고 해. 얘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관념의 물상은 이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표현했어. 추상적 관념 내는 관념이라는 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개념이지. 뭔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물건 상태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감각적인 어떤 뭐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걸로 바꾸는 걸 관념의 불쌍한 애들이 추상적 관념에 부치하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관념이라는 거는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생각, 정서, 시간, 능력. 물론 이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물리이 아니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문학적 통념에 의한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 뭐 당시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물로 바뀌는 거지. 물건이나 감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푸른 슬픔. 어때? 슬픔이라는 정서를 푸른이라는 감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슬픔이 쌓이다. 슬픔을 물건처럼 표현을 해. 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 관점에 위치하죠. 얘네들은 하도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라 이름이 붙어있는 개념들인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그래서 이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형상화라는 개념. 형상화는 문학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자체를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문제에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다,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다를 형상화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작품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상상이 부서진 이름이요, 호응 중요해진 이름이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그래서 그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객관적 상감의 감정이 추상적 관념의 부패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보면 뭔가 외로움이 있지. 왜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이런 표현. 또 사슴의 머리로 슬픔이다. 그러면 여기에 감정이입이 돼 있는 거지. 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그러면 얘는 뭐야? 이름이 부서질 수가 없지. 그런 게 추상적 관점이야. 이런 게 표현을 해놓으면 형상화인 거고, 그러나 그 다음에 발상법은 뭐야? 발상법. 발상법은 수사법. 수사법은 이제 수사학에서 공변을 하기 위한 학문이 수사학이지. 말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오는 공식이 이제 수사법이지. 표현법이라는 것도 하지. 이 수사법은 사실은 여기까지가 작가의 영역이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사학에서 이론을 가져온 거지.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은 수사법적으로 보면 화유법이 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요거는 어때? 의인법이 쓰였다. 요거는 공업법이 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법과 수사법은 다른 거죠. 발상법은 이제 작가들이 처음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수사법은 이제 우변을 다르게 말을 하기 위한 어떤 공식에서 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틀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14페이지 거기 빈대다가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운동기를 나갈게. 다음 주에 수업 이어서 나갈게. 여기 4페이지 보면 이제 간부터 나갈게. 그래서 오늘 그 부분부터 나갈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요거 쓰는 거는 다음 주에 와서 채울 거예요. 빈칸은. 그러니까 지금은 요것이 보면서 여기다 정리해놔.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다시 정리하는 거고,
딸린 숙제들은 요거 문제들 쓰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은 한번 풀어보면 돼. 중간중간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서술형은 쓰기 힘들면 그냥 놔도 나중에 보고 쓰자. 요거 쓸 때 같이 그냥 보고 쓸게. 그래서 안부터 자, 우리가 처음 뭔가 시를 볼 때는 뭐부터 찾으면 되냐면 화자부터 찾으면 돼요. 화자는 이제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이지. 화자는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보통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는 개념이 있어. 이거는 1인칭 대명사나 1인칭 호칭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1인칭인 예를 들면 나라든가 아니면 나를 호칭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 또 청자라는 개념이 있지. 듣는 사람. 청자는 표면에 드러난다고 하면은 2인칭 호칭어가 나와야 돼. 번호법으로 부르든가. 그래서 너라든가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자, 그랬을 때 이 시는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니 내가 라는 표현이 나오지. 나. 청자는 거기 보면은 너는 살찌고 하면서 독수리야 그리고 거북이야 라고 나오지. 첫 번째 독수리가 먼저 나오고 거북이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화자 청자가 명확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화체라고 해. 왜? 말을 이제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나와 같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말리우자, 지키자, 뭐뭐야, 뭐뭐 한다 하면서 이제 말을 거는 어투도 사용됐다라고 보지. 청유법을 쓰니까. 청유를 쓰니까. 자기 자신한테 말 거는 느낌도 들지, 이거는. 그리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정서가 시의 현대시의 주제가 있겠지. 자,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거기 보면 간이지, 간. 자, 근데 거기 간을 뭐라고 표현해?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말리우자. 간이 습하면 말려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포카서스 산중을 도망가는 토끼처럼 간을 지키자. 말리고 지켜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간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화자가 지키고 뭔가 습하면 말려야 되는 것. 이거는 이제 화자가 뭔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것 이런 거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 간을 양심이라고 봐. 그럼 양심을 지키고 말린다는 건 뭐야?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어때? 양심이 더럽혀진 거지. 더럽혀진 양심을 지키고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나는 거야. 뭐뭐 하자 하는 소망이잖아. 성령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의 주제의식은 기본적으로 뭐야? 어떤 자기 이제 양심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때?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주제라고 보면 돼. 현실의 고난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거북이의 유혹이 나와. 거북이의 용궁의 유혹. 근데 이거는 뭐를 의미해? 일제를 상징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유로워야지. 그러면 독수리는 여기서 뭐야? 독수리는 긍정적 표현이지. 자신의 살찌워야 될 어떤 자아나 이런 거를 상징해.
거북이는 이거와 반대되는 뭐야? 일제의 유혹을 생겨나지. 한국이야지 보여라. 자, 그래서 거북이야. 다시는 영국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부정적 존재, 일제를 상징하겠지. 서로 대비되지. 괜찮아? 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불도덕한 죄로 목에 백도를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보통 요거는 이제 오토지설, 토끼 용궁 이야기 나오는 거 있지. 토끼에 가는 나오는 그 얘기랑 프로메테우스 이거 두 개가 뭐야? 이 작품에 모티프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창작 동기라기보다는 영향을 준 요소들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나와? 토끼랑 간, 거북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뭐야? 거북이가 아니라 간과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오는 거지. 프로메테우스 설화 아니?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티프를 가지고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시야. 됐니? 괜찮아? 정리. 운동주는 근데 거의 비슷해. 나오고 보통은 이제 청자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면 독백체 고백체. 청자가 있으면 대화체지. 그래서 독백체 고백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 혼잣말 하는 거 같은 거잖아. 그래서 길은 보면은 독백체 고백체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시를 배울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화자를 먼저 찾아야 되고 표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 보면 화자 나오지. 뭐라고 나와? 나라고 나오지.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는 거. 그래서 화자는 나이고, 청자는 여기 표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화자 표면에 들어가고 청자 표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공개체 느낌이야. 이제 혼잣말하는 느낌으로 시를 쓴 거지. 그 다음에 바라보는 대상은 길이 뭐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시를 쓸 때는 대부분 인간과 관련된 거를 쓰거든. 잘 모르는 어떤 소재가 나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데 그냥 인간에 대입해보면 돼. 인간의 길, 그래서 인생이지. 그래서 인생을 상징해. 사실 우리가 모든 시들은 뭐 나무 나오면 나무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인생을 나무에 빗댄 거고, 뭐 이제 뭐 다른 거 나오면 다른 소재도 그거를 쓰려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과 관련된 뭔가를 쓰기 위해서 대부분 쓴 거야. 이게 되지? 시를 쓰는 건 인간이잖아. 자, 그래서 이 길도 길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뭐야?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쓴 거지. 자, 그럼 보자.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자,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길에 나아갔대. 그러면 뭐야? 어떤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아 상실이 나타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 돌담이 있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자, 보면은 그래서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가는데 돌과 돌이 끝없이 넣는다. 길은 돌담에 끼고 갑니다. 담은 세문을 굳게다가 길 위에 그은 그림자를 드리고, 돌담의 그림자는 암울한 시대 현실이라고 봐. 그리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지. 이 길은 시간의 연속성인데, 돌담에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길을 보고 자아를 생각할 때 현재의 자아가 하늘을 보면서 어때? 성찰을 하지. 성찰의 매개체지. 여기서 그러면 정서는 뭐야? 성찰과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풀한 폭이 없는 이길,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와 대비되지.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갖는 거. 그러면 이 길은 뭐야? 풀한 폭이 없다는 거는 부정적인 거지. 현재의 자아는 부정적이고, 그러면 담 저쪽의 자아를 추구하는 거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상실된 자아, 이게 긍정적인 자아인 거지. 이게 상실된 자아니까. 상실된 자아. 자,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잃은 거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부끄러운 성찰을 하면서 어때? 자아 회복을 도망하지. 그럼 결국엔 이게 뭐야? 이게 주제의식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자아 회복의 소망이지. 자, 27페이지. 잠깐만, 거기 보면 이제 거기도 화자가 나가 나오지. 화자가 나고. 성자 있니? 없지. 성자는 없어. 어디 있지? 혼잣말 하는 말이야. 바라보는 대상은 뭐가 나오고 있니?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백골, 그리고 기조 높은 개도 있지만 아름다운 혼, 그 다음에 뭐야? 나. 세 가지가 나오지. 내가 오는 것이냐, 백골이 오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바라보는 대상은 전부 나야. 근데 나의 자아를 세 개로 나눴다라고 보는 거지. 백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혼이 있다라고 봐.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세 개로 분리되어 있고, 이거는 부정적 자아지. 이거는 긍정적 자아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갈등하는 자아고, 이 중간에서. 이 갈등하는 자아를 꾸짖고 있는 게 뭐야? 지조 높은 개지. 개가 이거를 어때? 꾸짖는다는 거는 사실은 성찰을 촉구하는 거지. 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봐 하면서, 사실은 이 개는 뭐야? 자신의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누군가 꾸짖겠어? 아니잖아. 그냥 걔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자, 고향에 돌아온 나의 밤에 내 백골이 나와 한방에 누웠다. 자, 고향에 돌아왔다는 건 현실 도피라고 봐. 현실에서 도피해서 이제 뭔가 나의 자아를, 이제 내가 뭔가 이제 그 조국을 위해서 일하거나 뭔가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안 돼서 현실 도피를 해왔는데 부정적인 자아가 나를 따라갔다는 거지. 그래서 어두운 방에 숨었는데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서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우주로 통했다는 건 뭐야? 이게 숨었는데 숨을 수가 없는 거지. 밀폐된 공간으로 갔는데 공개된 공간으로 간 거랑 똑같고, 바람이 불어왔는데 바람은 어때? 이 백골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야? 역시 성찰 촉구를 하고 있지. 개와 비슷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 풍화작용을 한다라고 표현했지. 백골을 풍화작용. 그래서 어둠 속에 굳게 풍화작용을 하는 백골. 왜 부정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성찰 촉구를 하니까 바람이. 들여다보면 눈물 짓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냐, 백골이 오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냐. 나의 자아 세 가지가 나오는 거지. 긍정적 자아냐, 부정적 자아냐, 아니면 갈등하는 자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은 뭐야? 일제강점기지.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뭐야? 나를 성찰에 촉구하는 것이 긍정적 자아를 추구하라고. 그래서 가자 쫓겨오는 사람처럼 백보여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거는 뭐야? 자아를 극복하고 이상 세계를 가보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서는 어떤 성찰과 그 다음에 뭐냐? 의지인데, 의지 내지는 동력. 그래서 이때는 자아 성찰과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 이 정도가 되겠지. 또 다른 아름다운 고향이라는 거는 뭐겠어? 이상적 세계라는 건 자아가 회복된 공간이지. 그러니까 자아가 회복된 공간으로 가겠다. 현실 도피한 공간으로 왔는데 이게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이거 정리하고 페이지 50페이지 무서운 사람. 자, 거기에 보면은 화자가 아지, 성장은 따로 없어. 이건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 부분은 나를 보는 것이 누구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거든. 보면은 바라보는 대상 나이는 정서는 성찬이지. 근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여기 보면은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이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라고 해. 자, 나는 어때? 푸르른 이파리, 뭐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상징하고 호흡이 남아있어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나는 약간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 남은. 하지만 어때? 그렇지만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거지.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주체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손들어 표현할 하늘도 없는 나를, 자유가 없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를 누군가가 부르지. 뭐겠어 이건? 나의 양심이라든가 뭐 어떤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어디에 내 안몸들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부른다는 건 나의 양심이 계속 나한테 뭐래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주체적인 삶도 살 수 없고 자유도 없는 사람인데, 약간의 희망뿐이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자꾸 뭘 하려 하느냐라고 하면 자기 양심한테 말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일을 마치고 내가 죽는 날 아침에는, 이거는 뭐야? 어떤 소명의식이지. 이 양심은. 소명의식이라는 건 뭐야?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 허투루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을 마치고 죽는 날엔 서럽지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가랑잎이 떨어진다는 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지. 비유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 나를 부르지 마오. 이거는 어때? 이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성찰과 부끄러움.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윤동준 씨 거의 비슷하지 않아? 성찰, 부끄러움 계속 이게 반복되지. 거의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네가 앞으로 윤동준 씨를 배운다, 새로운 게 또 보인다 그러면은 대체로 성찰하고 부끄러움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윤동준은 어차피 젊은 나이에 죽어서 시 세계가 넓지가 않아. 딱 그 젊은 나이에 썼던 딱 그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그 파트가 거의 비슷해질 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바람이 불어지.
화자 나오니? 화자 나오지? 네 라고 해가지고 나가 나오지. 성자 없으니까 적지? 이걸 적지. 바라보는 대상.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려가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내용 보면은 바람이 갖고 보는데 내 발의 반석,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러면 반석은 대비되는 거지. 그리고 바람과 비슷한 게 또 뭐야? 또 마지막 면에 보면 강물이 갖고 부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서 있다. 이거는 뭐야? 나가 있는 거지. 반석과 언덕. 이거는 어때? 유동적이지. 움직임이 있어. 흐르지. 이거는 부동적이지. 멈춰있지. 자, 그럼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러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나를 돌아보지. 바람의 성찰의 매개체 삼아가지고 자신을 돌아봐. 이 바람과 나를 대비시키지. 그래가지고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내가 괴로움에 정말 이유가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어때? 괴로움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 현실에 슬퍼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도 아니고 시대적 고민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니고 이거 보면 유동적인 동기분도가 아니잖아. 사실 20만 봐서는. 여하튼 근데 왜 괴로운 거야? 나의 괴로움의 이유는 내가 멈춰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서는 성찰 그리고 괴로움 같은 거지. 그건 뭐야? 주제는 멈춰있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괴로움. 멈춰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끄르지 못하고 멈춰있는 게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고 다 했어? 자, 그 다음 작품으로 가보자. 자, 53페이지 별에는 봐. 응? 아는 시야? 들어봤어?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자. 화자는 화면에 나오지? 나 성자 있니? 성자 찾아봐. 뒤에 보면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어머니는 지금 옆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자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화자는 나이고 성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일단 별인데 별은 회상의 매개체지. 그러면 실제 별을 보면서 바라보는 것들은 회상하는 어떤 대상들인데 이 대상들이 거기에 보면 어때?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 거기 회상을 시작하지.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존경과 희와 어머니. 그래서 처음에 회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로 가지. 어머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친구들 내지는 함께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거기 보면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제임 뭐 이런 것들이지. 시인들. 사실 이거는 그 백석의 시와 되게 유사해.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에 보면 요
그러니까 요 이제 그 열과 세상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 사실 윤동주는 백석을 되게 존경 내지는 이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야. 백석은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5살 차이잖아 우리. 근데 백석 시를 하도 좋아해서 백석 시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슴이라는 시집을 도서관에서 빌린 다음에 손으로 손수 다 뺏겨가지고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윤동주가 원래 더 유명하긴 하지만 원래 당시에는 누가 더 유명해서 백석이 더 유명했지. 백석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목요일날 배우겠다. 근데 백석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0년까지 못 배웠던 이유가 월북했어.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거든. 친일파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친일파니까. 근데 백석이 월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까지 연구가 안 됐어.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한 번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1996년까지가 살아있어. 되게 오래 살았지 윤동주에 비해서. 근데 정치범 조영도에 있었어. 사상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에 적응 못하고 뭐라고 더 이제 사상범 조영도에 있다 거기서 죽었는데. 그래서 2000년대 이제 그 사람 대부분 월북 작가들이 작품 못 공부하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2000년대에 풀려. 2010년대에 이제 국문과에서 뭐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2000년대에. 2010년대 국어교육과에 엄청 많이 들어. 보통은 우리가 국문과에서 연구를 하면 이거를 국교과에서 가져다가 교육을 시키는 파트로 바꾸고 그걸 교과서에 반영하는. 그 전에 수능에 먼저 가요. 작가가 쓰면 국문과가 가져다가 교과가 번역해서 교과서에 싣는 건데 이게 2000년대에 그렇게 됐거든. 2010년대에 이렇게 하면서 2010년대부터 해서 2020년대까지 이때까지 백석의 시대야. 거의 현대시에서 수능의 연계 교재에 한 사람이 작품을 2개에서 3개씩 쓰는 작가가 백석이 있게 됐어. 그 정도로 이제 백석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해졌지. 하도 많이 울고 먹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백석이랑 윤동주의 관계가 그래.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백석이 씨와 되게 유사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쭉 해석을 하지.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해. 여기에서 뭐를 떠올려? 무덤을 떠올리는 건 이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희생만 나오지. 민족구원하겠다는 건 안 나오잖아. 하지만 그냥 이거 가지고 뭐를 나타내? 속죄한 모습을 나오고 자기 희생에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선은 회상, 그 다음에 성찰, 그리고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항상 성찰하지 맨날 보면 운동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제 성찰, 속죄한 거죠. 그치? 그래서 주제는 해상 먼저 하지. 해상과 성찰 및 자기희생. 자기희생을 통한 민족구원 의지까지 나가면 좀 너무하지? 안 나왔잖아. 근데 뭐 그렇게 하기도 해. 자기희생 의지 정도까지는 가보자. 됐니? 그래서 이 작품 괜찮? 한번 읽어보자. 봐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쓸쓸한 이미지, 소녀의 이미지도 있고 풍요의 이미지도 있고.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해다르면 샌다라는 뜻이지.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게 다 못 세는 까닭은 휘 아침이 오는 까닭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별을 세는 데는 별이 많으니까. 또 내일 밤이 남았다는 건 내가 아직 젊기 때문이지. 젊기 때문에 내일 밤에 또 세면 되고 또 나의 청춘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셀 시간은 있다. 회상을 할 시간이 많다는 거지. 별을 보면서 회상을 하는 거지.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정과 시와 어머니고야. 회상의 대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거죠. 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정세이지. 어머님 하면서 이제 마치 편지글 쓰듯이 이제 어머니를 부르지.
것이지.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하는 듯이 불러봅니다. 회상하는 대상들, 수학교 때 책상에 같이 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중국 소녀들이지. 그 만주에 있었으니까 집이. 미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여러 이제 이 사람이 동경하는 뭐 좋아하는 그런 대상들인데 백석시에 똑같이 나와. 백석이 이제 자기가 동일시하는 대상들. 프란시스 잼, 라이널 메리엘 레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이거는 뭐야 이제 거리감이 나타나는 거지. 회상했던 대상들과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지.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반도에 계십니다. 그래서 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수직적 거리감이라고 하고 북반도는 수평적 거리감이라고 해 보통.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 내리는 벽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다가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건 부끄러워한다는 거지. 나는 밤을 새워오는 거리에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감정이 내가 부끄러워서 슬퍼하는 걸 벌레가 이제 슬퍼한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공룡이 겨울은 뭐 일제강점기고 공룡 광복이라고 보통 해석하지.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스러운 뿌리 무성할 거에다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가봅시다. 64페이지 서시. 서시는 잘 아는 시지. 자, 간단히만 정리해줘. 화자는 나지. 성이 없으니까 그거 제목을 짓고. 알아보는 대상은 나지. 몸의 동서는 성찰이겠지. 여기서 의지로 가지. 그래서 의지 소망 같은 거. 주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이 나타난다.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면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이 성찰의 매개지가 되는 거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내가 잎새라면은 바람이 나를 이제 계속 시련을 주는 거지. 바람에도 나는 그렇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은 여기서 뭐야?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적 가치. 이걸 소망하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 꿈은 뭐야? 이타적 헌신을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 나에게 주어진 길. 이게 뭐야? 그래서 소명이지. 나에게 주어진 길.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칩니다. 이 시련 유혹이 이 이상 꿈에도 계속 어때? 시련 유혹을 다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지? 자, 다음으로 가보자. 68페이지 쉽게 쓰여야지. 화자 역시
나지. 맞아. 나. 성자는 없으니까 객체. 없다기보단 표면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성자가 없는 식은 없어 원래. 알아보는 대사는 나지 자기는 나. 시인으로서의 나. 그러면 정서는 성찬이겠지. 창밖에 밤비가 속삭여요. 육첩방은 라면. 육첩방은 다다미 6개를 반. 이제 일본에서 다다미 몇 개를 가냐에 따라 방사이들이 정말 우리나라로 평수가 되지. 그래서 이건 일본 유학 중인 거라 했어요. 근데 일본 유학 중인데 밤비가 속삭여버린다는 건 내가 외롭다는 걸 알 수 있어. 고독하니까 어때? 밤비가 속삭여버린다라고 표현한 거지. 밤비가 말을 걸었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 시인의 한계를 알고 있지. 한계는 뭐야? 시로서 세상을 바꾸기 힘들다는 거야. 하지만 뭐를 가지고 있어? 소명의식. 나는 시인으로서 뭔가 민족을 구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봐. 땀내와 사랑내 포문이 풍긴 보내줄 땐 학비봉투. 부모님이 이제 학비를 대줘서 대학 노트를 끼고 의근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거는 뭐야? 시인으로서의 한계와 자괴감을 느끼는 거지. 의근 교수의 강의를 들어봤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들으러 가는 거야 그냥.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사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이거는 뭐야? 자신의 정서가 최고 아래까지 내려온 거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성찰하면서 점점 어때? 정서적 하강이 일어나지. 점점 아래로 내려앉아. 그래서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어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기. 자, 그러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이는데 이건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때? 현실을 재인식하고 아까 현실 인식한 거를 다시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뭐가? 현실 재인식은 정서적 상승이 나타나.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뭐야? 이제 등불 자신의 어떤 그 극복 의지로 어둠 일제강점기를 좀 밝게 하고 시대처럼으로 아침. 시대는 뭐야? 항상 우리가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 기다린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올 반드시 오리란 뜻이야. 반드시 올 아침 방법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나가 이 자괴감을 느끼는 고독한 나인 부정적자와 또 다른 나가 하나 더 나와. 나를 구원해줄 또 다른 나, 긍정적자가 나와. 그래서 거기 보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악수라는 거는 두 자아의 화해이면서 구원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럴 거야. 아, 현실에 나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일에 나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지. 그래, 내일에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현재의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현재의 나는 뭔가 시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소명의식도 제대로 못하는 자괴감을 느끼는 나지만 미래의 나는 나를 희생해서 민족을 구원해서 나의 이 부끄러운 사랑을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야. 이해되지? 그래서 주제는 현재 재인식하고 현재 극복 위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현실 극복 위주겠지. 됐니? 괜찮아? 오케이, 다음. 쉽게 쓰여지는 문제가 좀 많지. 유명한 것보다.
뭐가 있니? 이거면 자화상인가? 아니다. 십자가 118페이지. 이거는 방금 했으니까 간단히만 얘기해볼게. 모티프 화면을 했지. 118페이지. 이거 화면 나지? 성자하고 목배치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은 나지. 나는 뭐야? 이상을 추구하고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이러한 삶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게 뭘로 바뀌어? 극복 의지로 바뀌지. 그러면서 뭐로 가는 거야? 속죄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게 십자가 1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뭐야? 극복 의지인 속죄하는 모습들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지. 그 정서는 당연히 성찰. 여기서 극복 의지로 가는 거지. 주제는 당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됐니? 이건 괜찮지? 넘어갈게. 자, 221페이지 아우웨이 상황. 요거는 일반적인 윤동절치랑 좀 달라. 그러니까 화자가 자기 성찰을 하기보다는 어떤 시대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시야, 내용 자체가. 그래서 화자는 거기 보면은 표면에 나오진 않지. 성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고 이미지 상황에서 이미지라고 보는데, 화자도 표면에 안 나와, 성자도 표면에 안 나와. 이미지 상황에서 이미지인데,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아우를 바라보는 모습. 바라보는 대상은 아우인데, 아우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고 있어? 사실은 시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아우는 매개체 역할을 해. 시대 현실을 바라보는 매개체. 그래서 아우에 대해서 느끼는 슬픔은 거의 슬픈 얼굴이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 시대 현실에 대한 슬픔으로 이어지지, 사실은. 왜? 거기 보면은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지. 붉은 이마라는 거는 아직 이제 어린 순수한 그런 느낌의 싸늘한 달은 뭐야? 냉혹한 현실을 의미하겠지.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내가 보기 슬픈 거죠. 지금 아우는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어. 발걸음을 멈춰 살구머니 앳된 손을 잡으면 이는 무엇이 되려니 하니까 사람이 되지 하면서 서론 대답을 하는데, 아우가 사람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슬프냐면은 이게 어렵기 때문이지. 시대 현실 자체가 사람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야.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다시 한번 수미상관이지.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잡으러 아우의 얼굴은 슬픈 얼굴이다. 이거는 뭐야? 슬픔인데 주제는 사람답게 살기 힘든 시대 현실에 대한 슬픔이지. 아우를 슬퍼하는 건 아우가 앞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슬퍼하는 거니까. 됐지, 요거는?
뒤로 가보자. 자화상 122페이지. 딱 봐도 성찰시지 자화상이니까 잘 그리더라고. 자, 화자 표면에 나오니? 근데 여기 화자가 안 나와. 그냥 그 사나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사나이라고 말하고 있지. 우물 속을 바라보고 있지. 청자도 없으니까 이미지 상황에서 하는 글씨지. 바라보는 대상은 일단은 우물이 있고, 우물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우물 속에 두 존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나이이고, 사나이는 어찌 보면 화자 자신이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 자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해? 거기 정서 나타내는 시어들 찾아보면은 하나이가 미워졌다가 가엾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때? 미워졌다가 그리워지지. 미워 가엾음 미워 그리고 정서의 근처가 나타나. 근데 첫 번째 1년에서는 1, 2년에서는 거기 뭐야 2, 3년에서는 사나이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근데 맨 마지막 년에서는 6년에서는 어때? 합일이 되어 있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부정적 자아에서 긍정적 자아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봐요. 사나이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정서가 교차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때? 자연 속에 같이 있는 걸로 나오지. 자연은 긍정적인 거잖아. 그래서 자연과 같이 있는 사나이의 모습은 긍정적이고 자연과 분리되어 있는 건 부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뭐야?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모습? 자아에 대한 성찰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이 그리움은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그리움이야? 긍정적 자아. 즉 과거 순수했던 자아지. 그래서 과거 순수했던 자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삼법통일을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건 자신의 가만히 성찰하는 거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 그리고 그 자연과 대비되는 사나이가 있어. 그래서 그 사나이가 미워지는 거지. 현실적인 어떤 모습이 미운 거야. 현실의 모습이.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왜? 이런 시대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 그러다가 도로 들여다보면 사나이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또 미워지는 거지. 왜 나는 있다고 살고 있지? 그러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거는 사실 현재의 모습이 그리운 건 아니겠지. 과거의 어떤 순수했던 모습이 그리워지겠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때? 우물 속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추억처럼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 거지. 과거에 나는 그렇게 순수했었는데 그 모습이 그립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자.
페이지 139페이지. 참외로. 이게 뭐가 거야? 여기까지 하자. 참외로는 살짝 나오지. 네. 나라고 나오고. 성경은 없으니까 그렇게 붙이지.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보면은 부리거울이 나오고 부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나오니까 이게 매개체지 형탈의 매개체가 되고 이 속에 나가 있는 거지. 나는 그래서 뭐야? 어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내 얼굴이 남아있는데 어느 왕조의 인물이라고 그러지? 왕조의 인물이라는 건 왕조에 남아있는 건데 그렇지. 조선왕조 망해버린 왕국이 왕국에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야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이단이 욕되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야? 참회하는 거야. 그래서 참회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나를 왕국의 유물, 남아있는 유민인 나를 성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나는 나의 참회액을 한 줄에 드리자. 만 24년 1개월 24살에 된 거지. 무슨 기쁨을 너가 살아왔는가. 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과거에 나가 있고 현재에 나가 있고 미래에 나가 있을 때 이연의 내용은 현재에 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나를 성찰하는 내용이야. 이게 이연의 내용. 그리고 3년에는 내일이나 모레 그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게 그런 부끄러운 거예요. 현재에 나도 성찰의 대상이라는 거지. 여기도 부끄럽지만 현재의 모습도 어때? 부끄러운 거지. 미래에 나가 이런 나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거는 뭐야? 성찰을 끊임없이 하는 거지. 이거를 닦는다는 거는 그렇지. 성찰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흘러가다가는 슬픈 사람이 된 거야. 미래의 나는 슬픈 사람이야. 왜? 운석 밑으로 흘러가다가. 이거는 왜? 죽음이잖아. 근데 죽음을 통해서 이거 뭐로 해석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야? 주제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기 의지 내지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암시 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됐니?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면 돼. 숙제로 해오고 그리고 필기하는 건 다음 주에 오면 답지 줄 테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오면은 그 이름 적어서 내. 그러면 채점이 기본적인 거 해줄 거야.